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지금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도 투표를 못 했는데 어떻게 100%냐. 그 김정일 봐도 이게 말이 되거든. 처리를 하라. 그러니까 선전선 동부에서 99.98% 참가해서 99.99%가 찬성했다. 투표함이 하나 있고 네. 가서 그냥 넣으면 찬성이고 네. 이번에는 파란 거에 넣으면 찬성이고 반대를 하면 저쪽에 있는 빨간 통에 가야 되는데 빨간 통을 다녀오면 이제 서늘한 곳에 가야 돼. 얼굴에 자신감이 붙었다니까. 갑자기 등장했어요. 사실은 세계 무대에 이렇게.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요. 정성택, 처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복형 암살이 아유. 있었죠. 와. 야, 이때 분위기 정말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러다가 진짜 평양으로 쌍여행 가는 거 아니냐.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비주의 헌법에 채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딱 그 수순대로 북한이 착착착 밟아 나가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 애띤 모습에서 실행하고 움직이는,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사실 김정은이 막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뭔가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스위스 유학파에다가 뭐 거기다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도 이렇게 소개하고 김정일하고 다르게. 뭔가 좀, 아, 저 사람은 평화 모드에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이제 김정은이가 등장했을 때 스위스 유학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했던 것들이 좀 희한한 행보를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로드맨 초청해서 뭐 농구 같이 하는 걸 보고 두 번째는 또 공연 때 그 미키 마우스 등장시키고 또 노래도 심지어 이제 서양 노래를 틀고 그래서 서양에서 뭐 많은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의 북한은 변할 것이다. 아버지의 운둔의 북한과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한 1년, 2년 정도 좀 기대감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권 초기 불안한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속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실제로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장 지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맞아요. 평양시에서 이제 아파트 공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났는데 솔직하게 우리 당이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인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좀 달라지는구나. 뭔가 좀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거구나.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식 개혁 개방의 길을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맞아요.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시스템이 그걸 받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데다가 또 하나는 어린 나이에 이제 권좌에 오르다 보니까 정적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더 오히려 과거보다도 과거의 선대보다도 훨씬 더 잔혹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개혁 개방에 대한 어떤 의지보다도 일단은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독재자 이미지로 바뀌었는데 그 출발점이자 가장 강렬한 어떤 시그널 같은 게 바로 장성택. 자신의 최측근이자 이제 고모부에 대한 어떤 공개 처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는 강경 노선으로 가겠어라는 것을 만찬에다 공표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북한 노동당 역사 70여 년
역사에서 자기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2인자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잡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북한 역사에서 정말 처음 있는, 그러니까 와 저런 일을 벌리다니, 저런 장면을 보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북한 노동당 역사는 어떻게 보면 장성택 처형 전하고 장성택 후가 다르다. 장성택 하나만을 뭐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휘하에 있는 세력들을 다 이제 노동당 행정부, 막강한 공안기관 권력을 잡고 있던 장성택 휘하를 다 이제 제거를 한 건데, 그 이후에 5년, 2014년 이후에 한 170명 정도를 이제 제거를 하고 숙청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뭐 그 가족들까지도 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노동당의 역사가 분수령을 이뤘다 이러는 게 사실 그 처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고위 군 장성들, 고령이잖아요, 북한. 발가벗긴 채로 그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휘하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군부 원로들이 그때 이제 원로들 사이에 나왔던 얘기,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뭐 이 반대파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것이 솔직히 공포 정치거든요. 그렇죠. 공포 정치의 교과서를 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담 후세인이거든요. 사담 후세인이 이제 1979년도에 이라크의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회의사당에서 생방송으로 모든 국회의원들 다 모아요. 옆에 앉아있는 부통령이 명단 읽습니다. 누구 나가시오. 누구 나가. 생방송이에요. 나가. 그래서 총 63명이 끌려 나가요. 생방송에. 그리고 끌려 나가자마자 바로 23명이 총살당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전국에 뿌려요. 생방. 그러니까 너희들도 덤비면, 나 사담 후세인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공포를 보여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 물러나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파를 끌고 와요. 사담 후세인 딱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하라고. 눈 뜬 다음에 눈동자에 담배불 지지기. 그런 다음에 10m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리기. 죽으면 죽은 거고 살면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반대를 하는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잡아서 손을 뒤에 묶어. 그런 다음에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요. 가슴에 뭘 달아요. 뭘 달았을까요, 여기다? 폭탄? 네? 폭탄? 맞아. 다이나마이트. 에? 다이나마이트를 가슴에 묶고 크레인으로 찍. 사람들이 보잖아요. 다 보고 이 보이는 보라고 하는 거 일부러. 그리고 멀리서 원격 리모컨으로 눌러요. 띡, 빵 터지는 거. 이게 진짜 그랬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전 국민한테 보여줘요, 이라크에서. 그러면 누가 감히 타도 사담 후세인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공포 정치 때문에 무려 30년 동안 반대파는 단 1도 없었어요. 이야.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도 좀 세월을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그렇죠. 요즘 보면 12년 동안 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가 못돼지고. 십몇 년이 갑자기 확 늙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살도 많이. 나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개나발을 불고 있으니까. 개나발을 불고 있으니까. 아니 종민동무. 아니 내가 그 관리를 못했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많이 늙었어. 놀라지 말라. 내래 관리를 못한 게 아니라 관리를 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원래 내가 그 20살 때부터 이 동안이 컴플렉스였어요. 좀 더 늙어 보이기 위해서 관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노력하고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늙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네. 그렇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현장에서 전 직접 취재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사람을 혹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공개 발언할 때는 굉장히 매체에서 봤듯이 센 척도 하고 해요. 근데 막상 카메라 꺼지고 비공개, 정상들끼리 비공개 회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겸손해지고 굉장히 친근해지고 굉장히 본인도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맡게 된 듯한 연기를 해요. 근데 마주 앉는 반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연기인지 진심인지가 헷갈려요. 기만전수. 허술해 보여도 굉장한 연기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핵인싸가 됐는데 크리스는 어때요? 미국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미국, 예. 솔직한 말로 미국에서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귀여운 동글동글 곰돌이 같은 이미지였는데 갈수록 뭐 하는 짓이 귀엽진 않은데 처음에는 뭐 괜찮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가 정권 갑자기 어떻게 잡았을까? 그렇죠. 이런 반신반의였는데 갈수록 너무 잔혹하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고 대놓고 여러 그 가족 식구분들 다 죽이니까 정말
도라이 같아요. 갈수록 사이코. 희한하다. 사실은 뭐 김정은 집권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싸, 외교적인 아싸였죠. 상대해주는 국가가 없었어요. 정식 지도자로 인정도 안 했고 북한 경제 상황도 매우 안 좋아서 김정은이 준비되지 않고 북한 대내적 상황이 굉장히 최악인 상황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무대에서는 아싸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였을지 김정은이 더 핵에 집착하게 됩니다. 기어코 2017년에 6차 핵 실험을 하면서 원하던 핵을 손에 얻었죠. 아마 그 순간 때부터였을 겁니다. 외교적인 무대에서 아싸였던 김정은이 핵 인싸가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핵 인사이더가 아니라 핵을 앞서서 인싸가 되고 싶은 김정은의 외교 무대를 우리가 지난 수년간 봐왔던 거죠. 김정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국제 지도자도 나왔고 그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라고 왔었잖아요. 만났네요. 비행기 타고 만나기도 했었고 그분 미국 대통령 또 될 수도 있어요. 급기야. 그러니까 핵 하나 갖고 김정은이 이 외교적 무대에서 아싸에서 인싸로 화려하게 데뷔를 한 거죠. 실제로 저 말이 맞는 게 사실 북한이에요. 우리의 경제력은 40분의 1밖에 안 되고 미국의 7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나라가 갑자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끈 거는 결국 핵을 개발하기 때문이고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주변 국가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18년 이후에는 김정은이 이제 외교 무대에 나온 거야. 국제 외교 무대에 나와서 관심을 다 끄는 거죠. 시진핑의 관심도 끌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핵 인싸가 돼버린 거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갑질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과 북한은 갑을 관계였거든요. 북한이 당연히 을이죠. 그런데 연장을 이제 다 갖췄어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군사 정찰 위성까지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도발 세트를 다 갖춘 올해 2024년은 본격적으로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나도 이제 갑이야! 갑질을 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위상 때문에 그냥 도발을 계속 하다가 이게 진짜 전쟁으로 이어지면 어떡할까 좀 고민이 좀 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도발 가능성 부분을 사실 많이 우려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 핵 참화를 들씌운다, 핵 불바다를 만든다 그게 가능할 거냐? 그럼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있죠. 결국은 자기네들이 핵을 도발할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종말을 가져온다는 건 뭐 너무나 잘 알 거고 푸틴도 지금 전술핵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한번 얘기 꺼냈다 다시는 못 꺼내잖아요. 그 정도로 이 핵 문제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있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 봐도 자기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는 잃을 게 많고 북한은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잖아요. 다 뺏기면. 올해가 사실은 매우 외교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일이 올해 예정돼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대선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이겠으나 근데 이 러시아 여론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게 24년 올해구나. 예, 올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2023년 작년 한 해는 친했죠. 근데 과연 올해도 친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 우크라이나를 대외적으로는 지지했지만 러시아와 물밑 관계를 엄청나게 관계 개선해왔기 때문에 올해에 중차에 대한 변수가 드러난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복귀하냐 마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냐 마냐, 관건이죠.가 가장 큰 중요한 변수인데 이건 정말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합이 참 잘 맞아요. 특히 대북 정책 관련해서. 그런데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심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서 올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가 이 외교사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미국 대선이 뭐 우리랑 뭔 상관이냐 하기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방위비도 달라지고 대하는 게 너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주목해야 될 큰 변수. 네. 네,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집권 13년 차입니다. 자, 김정은이 과연 올 한 해 푸틴과 바이든 혹은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사이에서 과연 국제 무대에 어떤 그 모습으로서 다시 등장하게 될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자, 그 예측 2024년 김정은의 외교 무대 함께 예측해 봅니다.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Наши друзья передали нам новый вид боеприпасов, схожий с 22-ми. Дальность у них выше, точность лучше.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아주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무기 당근. 야, 어마어마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가장 좀 어려운 시기에 또 이제 푸틴이랑 또 친구가 또 생기고. 지금은 운이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북한이 유엔 제재 전에는 한 5억에서 한 15억 불어치 무기를 중동 및 3세계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를 팔아왔거든요. 근데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2천만 불 정도의 무기밖에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큰 무기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미국이 계속 쫓아다니며 그러고 뭐 위성으로 보고 그러니까 무기를 못 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 군수공업한테는 완전히 호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재고 땡처리도 있고. 재고 땡처리고 물건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막 틀림없이 그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걸 성공했잖아요. 궤도에 올려놓은 기술은 러시아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준 것으로 보여요. 정찰 위성만 넘어간 것도 괜찮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름 들어가고 휘발유 들어가고 디젤유 들어가고 밀가루 들어가고 그러니까 북한이 넣으신 분들도 보면 최근에 하루 한 끼 밀가루 먹기 운동을 벌리거든요. 국수 먹어라, 빵 먹어라.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12일 평양면역에서 개막됐습니다. 우동, 석성국수, 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어디서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팟을 터뜨려 준 거죠. 그런데 작년 한 해는 그래도 북한이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아무도 러시아 편 안 드니까. 근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전쟁도 거의 끝나가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이 김정은을 손절할지 아니면 작년처럼 가까이 지낼지 이 대선 끝나고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는 게 아마 가장 재밌는 첫 번째 이제 외교 스테이지의 첫 시발점일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 러시아 동지들을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릅니까? 폭탄 그냥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허접한 것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나라 걱정해 왜? 허접한 것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나라 걱정해 왜? 야, 너희들은 여기는 남조선인데 니들이 남조선 걱정하고 이거래. 양쪽에서 깜짝 놀라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짭정은 씨, 푸틴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대통령 또. 당연히 우리 뿌찐 형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뿌찐 형님의 대선 승리를 기원하면서 그래서 선고송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김정은 뿌찐 김정은 뿌찐 이겨라 뿌찐 이겨라. 5선이 확정된 순간 내내 100만을 가져가서 준비해놓고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동 까고 말 탑시다. 아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은데? 있는 노래? 김정일 뿌찐 김정일 그 노래 지금 개사했네요. 선거송은 항상 리메이크입니다. 김정일로 하는 거. 어차피 푸틴이 된다는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푸틴도 사실은 이제 종신제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신이 이제 종신제까지 가서 이제 안정화되기 위해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연 전 세계 왕따인 김정은과의 밀월 관계를 위해서 그 외부 관계를 포기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러시아 하면 사실 어데프 아닙니까? 어데프. 어데프 뭐야? 어데프 뭐? 매드맥스는 들어도. 어데프 아세요? 그거 알죠, 그거. 그거에서 나온 건데 어차피 대통령 그 푸틴이겠네. 다음 대통령. 우리 모르는 거 크리스가 하네. 풀어주자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외신에 있는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러시아 자기가 이제 공표하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푸틴의
이제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후보보다도 한 40배 정도 가까이라고 할 정도로 높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약간 서양 세계에 대한 좀 반감이 좀 더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애들이 우리 막내 동생들인데 우리끼리 싸움에다가 이 서양 애들이 왜 끼어 들어갔냐는 그러한 좀 약간 생각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전쟁이 푸틴으로부터 조금 더 몰빵을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왜 러시아 국민들은 뭘 잘못 먹었길래 저런 독재자를 저렇게 지지하냐 궁금하잖아요. 아니, 애들이 죽잖아 전쟁터에서. 그래도 지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 국민들은 저 말도 안 되는 독재자 푸틴을 지지하냐? 이걸 멀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폭망했어 그때 구소련이.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물러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스 옐친이라는 술주정뱅이가 들어가는데 보리스 옐친이 집권했던 91년부터 99년까지는 러시아 정치사에서 무정부 시대라고 해요. 이때 러시아가 정말 상거지 국가가 됩니다. 10년 동안에 이런 카오스 다 필요 없다. 민주주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걸 다 정리할 한 명의 우린 리더가 필요하다. 이거요. 그때 짠 등장한 게 푸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그런 영광을 되돌려 달라라는 그런 열망 때문에 푸틴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국민적인 지지는 당연한 거고 일단은 되긴 돼요. 왜? 경쟁자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푸틴에 대항하는 경쟁자는 어떻게 된다? 방사능 홍차를 선물 받는다. 그럼 뭐 있어? 영국인가 어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플러스 나한테 덤비면 너는 방사능 홍차 한번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첨부하면 러시아 사람들하고 저도 러시아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살짝 소련 시대에 대한 겁이 KGB에 대한 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에 대한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억압 당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이 상당 거기에 설득돼 있고 세뇌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러시아란 나라가 원래는 그 제정 러시아였잖아요. 거기서 공산국가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푸틴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없고 사람들 자체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치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정치에다 종교적인 신앙까지 겹친 이런 거예요. 북한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대립시키면서 서방은 악의 세력이야. 여기는 우리는 선의 세력인데 이걸 종교적인 선악의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저들이 침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막아준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확 정치 신념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푸틴이 대변하면서 나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투표 완전한 자유 투표가 된다 하더라도 3분의 2가 자발적으로 푸틴을 지금 지지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게 투표하면은 정말 국민성을 볼 수 있잖아요. 투표율이 가장 높은 북한. 100%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신화가 깨지고 반대표가 하나 나왔다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평양에 오는 외국인들이 그거를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지금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도 투표를 못 했는데 어떻게 100%냐?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김정일한테 보고를 해요. 그 김정일 봐도 이게 말이 되거든. 이상하지. 그러니까 선전선동부에다 적당하게 처리를 하라. 그러니까 선전선동부에서 99.98% 참가해서 99.99%가 찬성했다. 이런 식의 수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이게 이제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뭐 한두 명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세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정상국가 모습을 보여주라고. 반대파도 보여주기식. 그게 99.9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 반대함이 있고 찬성함이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한 통만 한 통으로 나오거든요. 해야죠. 네, 근데 이번엔 반대함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다 통 내놨어. 그럼 어떤 심장이 두 개의 사람이 반대에다 갖다 놓겠냐고. 이번에 지방선거가 이전하고 달라진 게 그거죠. 과거에는 투표함이 하나 있고 가서 그냥 넣으면 찬성이고 맞아요. 이번에는 파란 거에 넣으면 찬성이고 반대를 하면 저쪽에 있는 빨간 통에 가야 되는데 빨간 통을 다녀오면 이제 서늘한 곳에 가야 돼. 반대표에 넣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아직 그 연습이 안 됐어요. 그냥 찬성표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하고 싶을 때 가잖아요. 그렇죠. 번호대로 투표를 안 하잖아. 북한은
선거 투고 들어갈 때 이제 투표 명부가 번호가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넘버대로 그 시간을 지켜서 제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함이 2개 있건 5개 있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쇼가 그 있죠. 순서대로 들어가서 찍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는 사람들은 아침 6시 전부터 가서 기다려야 되고 쭉 번호 순서대로 기다려야 되고 맞아요. 번호를 맞춰봐요. 몇 번. 여기하고 선거하는 게 아주 달라요. 말만 투표지 투표가 아니에요. 정정당당한 투표가 아니죠. 일단 닥친 분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났을 경우 네. 러시아가 뭐 굳이 그렇게 북한하고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북한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정상적인 러시아가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쵸. 적어도 중국의 시진핑을 푸틴 입장에서는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푸틴도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가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 맞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또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끝나는 것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그러네. 사실 그 러시아가 처음에는 그 미군 흉내를 냈어요. 뭐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신속 기동을 했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전멸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통적인 소비에트 교리로 돌아갔어요. 소비에트 교리란 건 뭐냐면 그냥 소모전이에요. 근데 이 소모전에 필요한 장비들은 북한이 생산하기 딱 좋은 장비들이에요. 포탄이니 이런 거. 그 대가로 이제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위성 기술을 챙겼단 말이죠. 이번에도 또 군사위성, 정찰위성이 있고 1호, 2호, 3호, 4호 계속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서 러시아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이 딱 끝나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뭐가 아쉬워. 맞죠. 아쉬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이 전쟁이 계속 장기전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러시아가 북한을 스탈린 때부터 푸틴 빼놓고는 공산당 서기장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 자체가 북한을 귀찮은 존재처럼 여겨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소비에트 놈들은 우리를 발 뒤축에 난 사마귀만큼도 안 여긴다고. 그럴 정도로 둔화간 게 안 좋았는데 사실은 이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급하니까 푸틴이 손을 내민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요. 그럼 러시아로서는 기술, 자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조가 더 중요하겠어요? 노동력밖에 없는 북한이 중요하겠어요? 같이 나오면 또 욕도 먹어. 같이 값이 안 돼요. 그리고 맞아. 만약 전쟁이 끝나면 그냥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진 건 김정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제가 워낙 오랜 기간 취재해온 취재원이 러시아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 정부랑 우리 기업이 MOU를 맺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 관료와 러시아 기업 관계자들이 러시아에서 비공개 회담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의 재건부터 러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의 무역 재개랑 교역 정상화는 사실 다 물밑에서 얘기가 끝난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반증하듯이 최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보도됐습니다. 뭡니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래요. 김정은이랑 아주 끈끈하게 잘 지내던 푸틴이 돌연 우리한테 손을 내밀며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 우와. 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물밑에서 우리끼리 야 그래도 우리끼리 친한 거 알지? 그럼 변치 않는 거야? 금돈 던지면서 얘기 다 해놓고 바로 한국과 잘 지낼 수 없으니 센 척 한번 할 텐데 이걸 북한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는 김정은과 그의 참모들에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봤을 경우는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푸틴이 뭐 한국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뭐 지금까지는 뭐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약간 티격태격했지만 앞으로 잘 지내보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달리 보면 반협박이에요 이게요. 아, 진짜요? 반협박.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우리나라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라 한국이요. 내년 그냥 올해죠.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누구? 트럼프 아니겠냐? 트럼프는 공언을 했어요. 우리 미국이 아메리카가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냐? 우린 내가만 집권 이길 행정부가 들어가면 바로 발 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말 잘하시네요. 대놓고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내가 집권하면은 이기 집권하면 미국은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발 뺀다라고 얘기했어요. 푸틴이 얘기한 거예요. 봐라. 지금 올해 대선에서 누가 될 거 아니야 미국 트럼프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전은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 대한민국에 한번 기회를 줄게. 진정성 한번 보여봐.
너희가 바이든 행정부를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게 설득을 해봐라. 그러면 살려는 드릴 테니까 지금 잘 생각해. 협박이에요, 이거요. 근데 사실 푸틴이 이렇게 막 말하고 이런 거 보면은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해할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같이 이렇게 놀다가 다른 친구를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더 좋은지 막 이렇게 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짭짤 씨 어떠세요? 좀 서운하지 않아요? 운다. 어떡해. 어떡해. 내래 안 그래도 그 소식 듣고 눈물을 또 한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아니 우리 찐찐뽀찐 형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래 그 러시아 다녀온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오라는 평양은 오지도 않고 이거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러다가 그 찐찐뽀찐 형님보다는 찐핑 형님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요즘 풀면지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얼굴이 까매졌구나. 이게 시진핑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했을 것 같아. 네, 그렇죠. 9월 13일 날 북러 정상회담이 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논평을 요구하니까 두 나라 사이의 문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걔들 둘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이고 그 뒤로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시진핑 형님을 언제 어디 좀 찾아가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까. 푸틴한테 버림받기 전에 먼저 가서 해결을 해야 뭐가 좀 폼이 날 수 있죠. 와, 그렇겠다. 아니 그런데 9월 달에 갔을 때 지난해 9월 달에 갔을 때 김정은이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는 러시아 연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서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두 나라 문제니까 알아서 두 나라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소리 아니에요. 이제 중국 가서 영순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이디어다. 역시 야, 빠르시네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때부터 러시아하고 친하다가 러시아하고 뭐 의견 대립이 생기면 중국하고 또 중국하고 하다가 이념적 대립이 생기면 러시아 이렇게 김일성이 때부터 줄다리 외교예요. 그 김정일 때도 같았어요. 지금도 김정은이 보고 있는 데는 중국이 제대로 잘 안 도와줘.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른 거거든. 팍.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솔직히 내일 모레라 당장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좋다. 그러면 또 할 수 없죠. 김정은으로서 체면국이고 또 가야죠. 시진핑 형님한테 가서 정말 제로 순위에 있습니다. 영순이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걸 보게 되면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실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징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큰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북한은 실질적 관계가 되길 원하고 있죠. 근데 중국에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관계보다는 상징적 관계로 유지를 하면서 국경 안정, 북한이 죽지 않게끔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 관계면요. 밥을 줄 때 많이 먹어라, 배부르게 주거든요. 근데 상징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밥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70년 동안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그냥 그대로 상징적인 관계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중국도 뭐 미국과 패권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1등하고도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북한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관건이 올해 미국 대선이에요. 이 대선이 과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 뭐 대미 노선을 다 변경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he comes back. 그가 돌아올 것 같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오죽하면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뭐 이런 기사도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 11월 대선 결과가 우리한테도 북한한테도 한반도에게는 매우 큰 변수죠. 그렇다면 왜 트럼프의 부활이 2024년 이 외교관계 키가 될 수밖에 없는지 과거의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복귀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자리까지 왔습니다.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아 이게 참 역사적인 그림이었죠. 역사적인 보면서도 막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 I think very importantly, the relationship is, just very strong. And when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a lot of good things happen. 이번에 제가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우, 진짜 이거는 unbelievable.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북한 땅을 가는 처음 간 거니까. 야, 이거 다시 돌려보니까 희한한데? 진짜 희한하다. 네?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인데 약간 믿기지 않는 장면도 몇몇 장면이 있었어요. 예. 맞아. 자, 어쨌든 이게 문 닫고 그냥 거기서만 살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18년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이때 보면서 뭔가 기대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아, 잘 돼서 진짜 막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았는데. 저희는 이제 탈북민들은 그때 싱가포르 때 그때 첫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었잖아요. 아, 정말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봤었어요.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김정은이 진짜 좀 다른가? 왜냐면 할아버지도 뭐 무슨 너르돔 시아노크네, 무슨 뭐 쿠바의 누구네 맨날 뭐 불러들여가지고 아프리카 대통령들 만나고 뭐 이렇게는 했어요. 그랬는데 김정은은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한 그 현직 대통령을 제3의 국가에서 만나서 나란히 걷는 그 장면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기지가 않고. 와, 진짜 놀랐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첫 정상회담 때는 좀 인상 깊었던 거 뭐냐면 6.25 전쟁 이후로부터 처음으로 송정기하고 인공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 다 놀랍게 잘 봤고요. 역시 트럼프니까 가능한 장면이다. 다들 비슷한 생각했어요. 왜냐면 설마 거기 휴전선에서 북한 땅까지 밟으면서 하겠냐? 상상은 못했던 그런 장면인데 트럼프 유일무이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예측 불가 그런 독보적인 인물이니까 이런 만남 물론 뭐 이거 쇼다 그냥 쇼다 이 트럼프 안티들이 얘기했지만 쇼 자체가 좋은 거니까 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다들 흥미롭게 지켜봤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자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즈니스맨이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를 만나서 뭐가 될 것 같은 1차 때 워낙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2차 때 저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이제 상상을 못했고 아마 트럼프의 저런 비즈니스 술수에 완전히 당했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김정은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앞에서. 그게 가장 그래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을 개발하고 뭘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게 정말 워싱턴을 때리고 캘리포니아를 뭐 불바다로 만들고 이러는 게 최고 목적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북미 수교가 아마 최고 목적일 거고 트럼프가 돌아올 가능성 이 부분에 많이 북한이 주목하면서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노이의 굴욕을 다시 맛보지 않고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런 전략을 짤 참모가 아마 없을 겁니다. 프라이를 까다 이제 어디까지 까나 한 판을 다 까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야 내래 아니 그거 다 지나가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런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럽니까? 내래
그때 그 김정은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김정은 씨. 아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우리 럼프 프로가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트씨예요? 그래서 럼프 프로에게 제가 한 소절 올리겠습니다. 아까 푸틴 지지선언이야. 아까 푸틴 형한테 했잖아. 양다리 걸치.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럼프 프로 잘 들어주시오. 너는 내 럼프이니까 네가 내 프로이니까 다 이해해 다 인정해 헤어지지. 눈물 또 올 것 같아요? 아니 음을 틀렸어요. 아니 음을 틀렸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몰라 틀린 거. 괜찮아. 몰라 럼프. 몰라 럼프. 너는 내 럼프이니까 네가 내 프로이니까 다 이해해 다 인정해 헤어지지 말자. 다음에 평양 오라고 늦으면 편지 쓰라고 귀찮은 잔소리도 하지 않을게. 럼프 미워도 사랑하니까 미워도 사랑하니까. 김정은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준 거 아니에요? 럼프 브로 내 마음을 알아주시. 뭐야? 2017년 말에 그 핵강국을 선포하잖아요. 네. 사실은 북한이 이를 악물고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자기네 스케줄대로 움직인 거예요. 2018년도 1월 1일 날 평창올림픽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끌어들이고 거기서 이제 미국이 끌려들고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잘 갔어요. 북한 의도대로. 그러네요. 근데 2019년도 가서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만나잖아요. 예.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트럼프가 이제 내가 이제 의도하는 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강선 이야기도 끝내고 뭐 삼중수소 얘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앉아서 손에 땀이 나니까 바지에다 땀을 문지르고 이제 긴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강선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안 하면 우리 끝내자. 잘 가. 이래서 노딜이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러는 거죠. 그때는 이제 미국 의도대로 2018년도는 미국 의도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노이에서 들어갈 때 공식 대표단 전원이 김정은 자는 방 앞에 24시간을 손들고 있었대요. 이야. 그때 그 분위기가 뭐랄까 싸다 못해. 그냥 김정은은 그냥 살에 떡떡 내고 이러면서 들어가서 평양에서 외무성 간부들 숙청되고 이런 거를 겪었단 말이죠. 네. 이제 제 트럼프 시즌 2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빠져들려고 할까? 김정은도 평양에 오지 않으면 안 가겠어. 이제 너가 평양에 오라.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자기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2018년보다 더 커졌잖아요. 세급이 헤비급으로 헤비급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평양에 오지 않으면 이제는 없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때 영상을 보면 아마 지금 좀 낯이 부끄러울 거예요. 밤에 쓴 일기장처럼. 내가 저때 왜 저랬지 이랬는데 사실 집권 이후 7년 만에 국제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시진핑을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고 뭐 이런 일련의 관계를 특히 뭐 남쪽의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만남도 정말 어려운 만남이죠. 그렇죠. 이게 연쇄해서 있다 긴장을 적지 않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영상을 자세히 보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시진핑 앞에서 이렇게 처음 대면할 때는 그동안에 자기가 좀 중국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고 이게 눈 초점을 못 맞추는 이런 표정도 좀 보였는데 특히 시진핑이 이럴 때 받아 적는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연출하고 그런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의 모습은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인정합니다. 그래? 아까 저도 영상 보는데 그 돌잔치 성장 동영상인지 알았습니다. 쭉 커오는 모습을 그런데 우리 정은이가 달라졌어요. 정은이가. 일단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대통령과 당당하게 만났잖아요. 그때부터는 거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신인 가수예요. 근데
가왕 조용필 선생님과 함께 무대를 섰어.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남진 나오나 선생님 정도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되는 거야. 나오나 선생님 안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때 보면은 받아들이는 게 어딨어요? 당당하게 말해보시오. 급이 달라졌어 진짜.